예, 10월 23일입니다. 배상훈 정종군의 막장 토론 정종군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예, 오늘도 미리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반갑네요, 다들. 예, 반갑고. 예, 빨리 불러주셔야지. 아니 뭐 반갑지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이 유튜브 채팅창이라든가 이런 게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 서로 솔직히 하면 남남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말 하나 꼬투리가 잡힐 수도 있고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뭐 채팅창에서 뭐 싸우시는 거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싸우기야 우리도 싸우잖아. 네, 그렇지만은 본인한테 감정이 여운이 남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굴 공격하든 내가 공격을 받든 이것에 참여하면은 이것이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공격과 가해와 피해의 정신적 상처보다 사이버상에서의 것이 훨씬 큽니다. 어떤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신과 병원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사이트나 다른 채팅창에서 매우 가해자가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뀝니다. 우리 그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 제가 정색하면서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런 것을 괴롭힌다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예의를 지키고 말을 정갈하게 하며 감정을 표출하되 이 포밀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이가 40, 50 처먹어도 10대 반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채팅창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할 때 반복적이거나 아니면은 혹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자제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본인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나중에는 본인들 스스로도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뭐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배 선생이 정종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다짐 같은 거죠. 네, 제가 안 괴롭히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한 며칠 저 부산 갔다 왔는데 자, 어떻게 그 재밌어요? 날씨는 아니 뭐 재밌겠어요. 그냥 뭐 술만 부산은 먹다 고향이시잖아요. 술만 먹다 왔지. 아이. 원래 자맹을 하면서 술만 먹다 왔는데 확실히 서울하고 이 날씨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좀 따뜻하죠. 거기는 뭐 자기들 춥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면 뭐 그냥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셨잖아요. 예, 고등학교 눈을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눈은 저 대학 어디 간다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봤지. 아, 부산에서 못 봤어요? 그렇죠. 뭐 약간 뭐 사리눈 같은 거 있잖아요. 사리눈. 아. 쌓이지 않는 눈. 아. 제가 눈을 제대로 처음 본 거는 대학에 왔을 때 거의 그때 또 폭설이 왔을 때 가지고 발목이 푹 들어가는 거 보고 신기해가지고 진짜 그 눈 처음 본 개새끼처럼 뛰어다니고 그랬죠. 우리 때가 저도 대학 시험 볼 때 막 눈 때문에 고생하고 그랬어요. 그때가 사실 좀 그럴 눈이 좀 갑자기 많이 왔죠. 예, 그렇죠. 자, 하여튼 그래서 환절기다 보니까 뭐 지역 차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환절기는 다 감기 조심하셔야죠. 요새 같은 뭐 코로나 시대는 감기도 불안해. 감기, 비염. 요즘 알러지가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까 알러지가 심한 것 같아요. 비염도 심한 것 같고 감기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 마스크가 습관화 됐으니까. 습관화됐는데 그게 좋더라고. 네. 근데 이제 코가 간질간질하니까 비염이 더 많대 하나진데.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제 감기가 자주 걸리는 편인데 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 자기 호흡을 하니까 감기는 저도 좀. 예, 저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대신에 비염이라든가 알러지 같은 경우 항상 그 위생 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방송할 때 우리가 맨날 뭐 죽이고 뭐 강간하고 무슨 이런 범죄만 보는데 좀 밝은 이야기도 좀 해보자. 예, 예. 그 좋은 이야기. 말씀하셨죠. 근데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없는데 억지로 뒤져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니 해도 제일 뭐 그래도 좋은 소식 중 하나가 이제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국의 어쨌든 과학 기술의 상당한 그 이 진전을 과시하는 거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물론 뭐 100%뭐 성공한 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우주 개발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 우주 발사체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영역이 있고 인공위성 영역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제작 기술은 그래도 상당 수준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거 한 5대 정도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주 발사체, 그러니까 로켓이죠, 로켓. 그게 원래 발사체 위에다가 위성을 얹으면 위성이 되는 거고 예. 폭탄 미사일을 얹으면 이게 탄도미사일 기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ICBM 기술에 예. 북한이 우리보다 사실 2단계는 앞섰을 겁니다. 예. 극초음속 뭐 미사일 얘기도 예. 하니까. 예. 근데 그거는 무기 전용이 쉽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예. 사실 뭐 요번에 쏜 거는 75톤짜리 엔진의 개발 성공. 예. 그건 획기적인 거거든요. 전 세계에 그렇게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클러스터링 모아 갖고 300톤 만든 거, 그리고 쌓아서 안정성 올라간 것까지 됐고 예. 문제는 제어 기술이라도 이런 거, 그러니까 3단 분리, 2단 분리 뭐 이렇게 돼서 쌓아서 안정된 초속 뭐죠? 7.5 정도로 나오죠. 이탈 속도라고 합니다. 이탈 속도를 못 낸 부분은 아쉽지만은 이 정도가 처음에 이 정도 같지 했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그러니까 뭐 거죠. 첫 발사에는 거의 뭐 70% 이상은 일단 뭐 네. 일단 실패가 일정하게 나온다. 그거 보셨어요? 아틀라스 계획이나 세턴 계획에서 올라가다 터진 그 예, 많이 예, 보시죠. 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에는 그런 일 흔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쐈을 때 우리 기술을 만든 거 쐈을 때 3단까지도 안 터졌잖아요. 예.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다만 이제 물론 이제 첫 수레 회부를 정도면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끝없는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거를 뭐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거는 상식 이하고. 그렇죠. 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러면 기술 종속국, 기술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후세대한테 우리가 남겨줄 게 없는 겁니다. 예. 도전하고 예. 성공하고 그걸 우리 다음 세대한테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기술을 가지고 인류 복지에 쓴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칭찬해줘야 될 일입니다. 예. 아니 뭐 기술력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 보니까 최근에 삼성중공업에서 액화수소 운반을 위한 화물장치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게 뭐 조선업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뭐 수소가 워낙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든가 이것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액화수소가 원래 뭐 그렇다면서요. 이 기체 수소보다는 액화 수소가 훨씬 더 부피도 적고 그렇죠. 보관이라든가 양 이런 것을 하는 데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대요. 근데 이 문제는 수소가 깨끗하고 청정 에너지인데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1836배 정도 폭발하면은 요만큼만 터져도 이 건물의 이 안쪽에 있는 거는 폭발수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그 위력이 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정적으로 이걸 보관 운반하게 되면은 그게 수소 경제, 수소 경쟁력에서 이제 상당히 인정되는 건데 그 기술이 액화 기술인데 잘 보시면 이게 통에 물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통에 물을 이 정도 채워서 이게 운반하다 보면 이게 출렁이죠. 출렁이면 뭐가는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면 이게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든 기술은 뭐냐면 이거를 멤브레인 막을 통해서 구획화해 갖고 이 유동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기술적으로 실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상당히 좋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LNG 말하자면 이 천연가스를 액화 천연가스죠. 예. 배로 실어 올 때 큰 탱크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배를 우리나라의 조선업계에서 만들 수 있는데 그 기술의 원리가 그겁니다. 그 안에 탱크에 액체만 가득 찼다고 하면 유동 때문에 이게 위험합니다. 근데 그걸 유동을 억제할 수 있는 구획화 멤브레인 기술이 대단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거를 삼성중공업이 액체 수소에 적용했다는 거. 예.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인 진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후 이제 수소 운반선 이제 이 규모도 커지고 그렇죠. 이런 데서의 개발 경쟁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누리호나 이제 액화 수소 운반선, 운반 화물차 같은 기술이 사실 제조업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경제의 가장 기본과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놈의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경제 관련된 사건만 터지면
뭐 부동산 투기라거나 그렇죠. 아니면 사모펀드 저 펀드 얘기하면서 금융 가지고 장난치거나 그렇죠. 주식 장난치는 건 이런 건데 이런 오히려 제조업 내에서의 어떤 기술의 퀄리티를 높인다거나 이런 데서 투자해야 되고 이런 데서의 자기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럼 부동산 투자한다고 뭐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죠. 경쟁력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버블만 생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의 아마 주 기술자 중 기업 중에 하나가 한화 테크 무슨 업입니다. 한화 재벌이 예. 딴짓하지 말고 그 저기 아파트 뭐 저기 그것도 좋지만은 딴짓하지 말고 이런데 고급 기술 예. 써서 스스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라 이 말인 거고 삼성이 물론 지금 핸드폰 쪽에서는 나가지만은 다른 쪽으로도 예.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고 하면 이런 쪽에 투자해서 예. 선조를 이끌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이제 제조업 문제에 대한 어떤 기술 우리가 아무리 뭐 저 미국이 마탱에 가고 미국 경제가 한물 갔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미국이라거나 독일이라거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제조업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 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 건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무슨 뭐 IT 금융 뭐또 중요하죠.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제 너무 그쪽으로만 쏠려가는 어떤 흐름 부분들은 조금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우리가 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누리호 이야기도 하고 아까 액화수소 운반을 위한 어떤 탱크 제장 탱크의 기술에서 어떤 좋은 소식은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좀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독일식의 경제라든가 대만식의 경제를 좀 우리는 좀 적절히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만식의 중공업 우선, 그러니까 저기 중소기업 우선 정도 그리고 독일식의 어떤 중추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이전에는 재벌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좀 방향이 좀 애매하지만은. 네.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평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철학적인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현장이 그렇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우리 뭐 재작년에 저 한일 간에 무역 규제했을 때 결국 제일 중요한 어떤 완성품에 중요한 어떤 부품 기술이라거나 소재 산업이라든가 장비 산업 이런 부분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의외로 우리 경제에서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다라는 게 드러나기도 한 거고. 그 소부장을 예. 계속 육성해야 된다고 계속 예. 뭐 대통령도 그러고 그러는데 평소에 강소기업들을 육성해내지 못한 엔지니어들이라든가 이런 걸 못한 그런 결과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좀 그런 게 잘 됐으면 우리 또 우리 배상훈 선생이 프로파일러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화학과 출신이기도 해가지고 아까 겨우 졸업했어요. 예. 그런 이야기도 한 거고 하나 더 그도 의미 있는 소식은 지금 최근 논란이 됐던 그 우리 변희수 화사 사건 고 변희수 화사 사건에서 1심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위법했다라고 판결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군에서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항소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지금 그 시스템이 조금 설명드리면은 국가가 주체가 돼서 이거는 물론 대한민국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그것도 결국 국가입니다. 국가의 소송 대리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육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소송을 변희수 하사가 대한민국을 육군을 대상으로 소송했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부의 소송 주체는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금은 항소하지 않기로 지휘한다라고 하는데 예.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이건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물론 당연히 그 이전에 대한민국 육군에서 변희수 하사의 전역 자체가 아니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먼저 마련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사후나마 이렇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죠. 근데 참 이런 어떤 뭐라고 작은 진전을 위한 결국은 당사자는 세상에 없는 이런 현실이 비극인 거죠. 지금 미군도 그렇고 전 세계 트랜스젠더라든가 성과 무관하게 그 공동체의 방위에 대한 의무나 권리는 예. 어떤 성이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특정성에 한정하고 특정성을 배제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 근거가 없습니다. 예, 물론 항소 포기를 한 것 자체는 뭐 또 의미 있고 뭐 변희수 하사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그 부모님들한테는 기쁜 소식이겠죠. 예.
뭐 작지만. 예. 근데 이제 법무부 판결의 법무부 이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렇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 이것을 수용한다는 거고 성전환자, 성소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또 과제로 남겨뒀다. 했기 때문에 한발 전진이라기보다는 반발 전진, 그러니까 그렇죠. 전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우리의 군대 시스템이라든가 군 복무 시스템에 대한 예. 전반적인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예. 아직도 예. 군대 성폭력 문제는 뭐 사실 뭐 퇴보할 정도니까요. 예. 군사법원 부분도 그렇고 예. 그거는 우리가 다음 대선을 통해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차츰차츰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럼에도 뭐 우리가 매번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각종 우울한 사건만 다루다가 이건 누리호라거나 액화수소 관련된 기술 문제라거나 변희수 하사 항소 포기 이 대한민국 군과 정부의 고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인정 존중했다라고 하는 뭐 이 이야기는 뭐 작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소식이다. 이야기를 먼저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우리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의미의 우울한 얘기를 또 해야죠. 그렇죠. 최근에 그 또 약간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생수병에 독극 물질이 들어가서 이걸 뭐 테러로 봐야 되냐? 근데 결국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또 사망한 거잖아요. 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피해자는 둘. 현재까지는 10월 18일 날 발생 서울의 한 풍력 관련된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30, 40대 남녀 직원 둘이 생수병이 든 물을 마시고 쓰러져서 옮겨졌고 한 명은 여자분은 의식을 찾았고 남자분은 아직 중태인 상태인데 그 다음 날 그 팀에 같은 팀의 30대 대리 남직원이 무단 결근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건 나고 나서 일찍 퇴근했고 예. 그 다음 날 이제 무단 결근했는데 가보니까 그다음 선택을 했더라. 예. 그러니까 한 걸로 보이더라. 그러니까 뭐 했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사망한 채 변사 상태로 발견됐는데 문제는 그 집이 원룸인데 거기에 감식을 해보니까 아지화나트륨, 뭐 예를 들면은 이 독성 물질. 그러니까 마시면은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더라. 그리고 살충제나 뭐 제초제 원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검색 기록이라는 게 이걸 보니까 이런 형태의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타인을 살상할 것이 의심이 되는 형태의 그런 검색 기록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훨씬 열흘 전에 예. 비슷한 사건이 있었더라. 예, 그때 뭐 쓰러지거나 이건 아니고 이상 증상을 느꼈던 거죠. 이상한 뭐 그랬더라. 근데 그때는 뭐 이걸 뭐 검사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라는 것이 이제 미스터리였다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이게 관련 약간 혐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사가 안 되잖아요. 보통. 그죠. 공소권이 없으면 끝나잖아, 보통. 그냥 뭐 상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공격을 한 후에 했다고 하면은 공소권 없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게 일종의 지연된 살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 죽은 사람이 다수의 무차별한 대중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게 사건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지금 둘밖에 안 마셨고 나머지 이 생수병이나 아니 다른 거로에 넣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마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독극물 테러 같은로 의심되는 사건이라든가 이게 일종의 프로스 컨템포링이라고 하는데요. 제품 변조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사망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의 유통 구조가 밝혀지지 않고는 제조 유통경을 밝혀지지 않고는 종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무기 그러니까 독극물 테러에 사용된 예를 들면 그것이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모르는데 종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건이 이제부터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CCM 제가 이제 번역하는 CCM은 프로스 컨템퍼링이라고 제품 변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수병에 독을 넣어서 변조를 한 후에
공격하는 것을 프로트 컨템퍼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목표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목표가 이 두 사람만을 공격했느냐 아니면은 이 두 사람이 소속된 회사를 공격한 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이 회사에 악명이 씌워지잖아요. 저거 누가 다니겠어요. 아니면은 이 생수병 회사를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이 생수병의 상표가 드러나면 이 생수병 마시겠어요? 이 생수병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나? 그럼 공격의 목표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회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넣어져 있는 화학약품을 판 어떤 업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트 컨템퍼링의 그 범죄 대상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덮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덮으면 안 되죠. 만약에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는 생수병이나 아니면 연기에 마시고 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범죄가 종료가 안 된 거예요. 그 이게 뭐 약간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데 자기는 죽었어. 근데 그게 곳곳에 있어. 네. 근데 그 시간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하루 뒤에 터지게끔 뭐 예를 들면 설계돼 있어. 그러면 종료가 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트 컨템퍼링 범죄는 그만큼 수사하기 어렵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부서가 미국 FA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을 별도로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없고 이거를 이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그 국가수의 그 어떤 뭐라 그러나 키트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생수병에서 근데 문제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네. 뭐야? 독성 물질이 검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수병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분해가 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지금 우리는 생수병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생수병 이전에 커피를 마셨다고 해요.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신 건 버리고 이건 다 치워졌어요. 근데 마신 건 CCTV나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건 그 이 뭐냐 생수병이 생수병이 아니고. 아니라 사실은 커피에 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커피 유통회사가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엉뚱하게 무슨 딴소리를 지금 그 저기 경찰이나 아니면 지금 뭐저 그리고 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직장에서의 뭐 왕따라거나 괴롭힘, 뭐. 괴롭힘에 대한 이제 열받음 예. 뭐 이런 것으로만 자꾸 좁혀가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좁히지 않으면은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걸 확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사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타겟이 그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의 그런 알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수회사, 커피회사 또는 그 회사라고 넓혀지게 돼버리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는 뭐 직원들과의 갈등들 뭐 이런 게 없었는지 뭐 이런 문제로 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같아가지고. 표창원은 소시오패스 자살이라고 하는데 전 뭐 사실 이건 신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프로트 컨템퍼링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이 범죄의 전체 그 어떤 그 스킴을 지금 설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범주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뭔지도 확인해야 되지만 또 목적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렇죠. 반사회적 어떤 행위 이게 때문에 또 깝깝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직장 내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탐문으로 봐서는 아닌데 지금 직장 내에서 이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없는데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괴롭힌 사람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더 황당한 겁니다. 네. 만약에 좁혀갖고 진짜 그 죽은 사람 아니 죽은 사람 그 지금 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두 분이나 남녀 두 분이 괴롭혀갖고 이 사람이 직접 매겨갖고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되게 사건 자체가 좁아지죠. 특정해지고 네, 좁아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범주를 확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직장의 괴롭힘으로 좁히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저 표창원 얘기처럼 소시오패스 자살이라고 하는 걸로 좁히면 안 되는 거고 두 가지 다 하나 더 프로트 컨템퍼링이라고 하는 범주를 하나 더 넓히고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방식으로 수사가 되고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번져 나간 흔적이 있으면 이건 또 상당히 이 범죄 유형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그렇죠. 사건인 거 봐야 될 아니에요. 사건이죠. 예. 또 이런 유형 자체가 네. 이후에 또 이렇게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FBI 같은 경우는 연방에서 그 연방 이 전담 수사관들이 파견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컨템퍼링이나라고 해보면 그래서 그 자체에서 수사본부 자체가 확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소거해 가는 거죠. 이건 연방 차원의 테러가 아니구나. 그럼 회사 차원의 괴롭힘이구나. 그다음에 그다음 선택 이렇게 줄여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건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봐야 이 사건 됩니다. 자체 예. 수사 결과가 진행되고 있상 현재로서는 아까 말했던 그 두 명과 지금 이 극단적 선택한 사람 간의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만 확인이 된 거고 독극물도 확인이 안 된 거고 예. 만약에 독극물이 확인됐으면은 이건 사건은 지금 종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더 황당해지네요. 예. 근데 뭐 이것을 아까 그런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담 부서라든가 어떤 역량 자체는 아직은 미비한 거고. 예. 자, 역량 얘기했으니까 또 한번 이어가 봅시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경찰 증원.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인원이라고 하죠. 경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력. 경찰 인력, 경찰 인력을 예. 줄여서 경력이라고 경력.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많이 정원되긴 했는데 늘긴 늘었는데 그 대부분이 경비 경찰. 전의경이 예. 이제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오히려 지금 시기에 국가 수사력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좀 더 충원돼야 되거나 전문성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경비 병력 중심으로 충원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또 보니까 이 국감 시기에 예. 그 정의당 이현주 의원이 또 뭐 제기한 것도 하나 있죠. 정의당의 유일한 해관이 의원이시죠. 예, 예. 이분이 지난 10년간 112 신고 건수는 114%가 두 배 이상 증가를 하고 또 신고 받는 게 아니라 또 출동하는 건수가 있잖아요. 네. 출동한 건수는 50% 이상 증가했는데 실제 112에 대해서 주 담당하는 인력들은 지구대 인력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찰. 우리 지금 파출소, 네. 치안센터 이 인력의 정원은 겨우 24%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10년간 지난해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만 1,800건입니다. 1,800만 건이죠. 만 건이고 이게 1,800만 건은 10년 전에 비하면 한 800만 건에서 거의 더블로 그렇죠. 점프를 한 거더라고요. 일을 곱해고도 훨씬 넘었죠. 예, 출동 건수는 그게 작년에 1,000만 건, 10년 전에는 한 600, 700만 건. 그렇죠. 근데 인력은 이제 한 24% 증가했다. 이게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경찰 인력 자체는 늘어났지만 단순 경비 인력만 늘어나고 전문성이나 수사력을 질적으로 커버하기 위한 인력은 안 늘어나는 거고 또한 뭐 전문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치안의 제1선에 있는 지구대 병력은 또 안 늘어나고. 예.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생수병 관련된 그런 수사를 하는 어떤 전문성 자체에 대한 인력도 그것도 없어지는 거죠.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거를 확충하라고 예산을 들였는데 엉뚱하게 경비 병력을 늘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은주 의원이 같이인 거 추가하면 지역 경찰 이거는 지구대 파출소 소속 인원 증가세는 2010년도에 4만 1,393명이었는데 작년에는 5만 1,358명, 24% 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한 10,000명 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전체적으로 경찰이 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게 오히려 자치경찰제가 된 올해는 작년보다 600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지구대라거나 그렇죠. 이런 치안센터의 인력들이잖아요. 여기가 사실 자치경찰이 제일 중요한 임무가 치안 업무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랬느냐.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1만 명이 증원된 거에 비하면 결국은 이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로 그럼 도대체 경찰을 도대체 뭘로 쓰려고 하느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경비 경찰을 쓰려고 하면은 그럼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했냐?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하죠? 약간 이 거대 담론, 레토릭 또 하나가 있잖아요. 뭐 자치경찰 그렇죠. 제 도입한다 이런 건 있지만 실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뭐 그냥 뭐 없는 거지. 그렇죠. 뭐. 그냥 내화 외변이라고 하나 이걸 아직
허구적 문구만 쓰고 음. 선언적 문구만 쓰고 실제로는 내실은 기획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예. 물론 이제 지금 뭐 아산에 있는 경찰 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이런 형태의 전문 수사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굉장히 그 불만을 가진 게 왜 그거를 그렇게 그냥 단기 과정 기껏해야 3주 물론 길어서 뭐 한 5주 뭐 저기 6주 7주 한 3개월 과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전문 수사관이 만들어진다는 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의 인력을 갈고 닦고 이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현대적인 형태의 수사 대응, 치안 대응을 감당 못한다. 특히 가장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지구대 인력을 그냥 지역 경찰을 전문성 없이 그냥 쉬러 오거나 아니면은 뭐 쉬러 와? 네, 쉬러 오거나 아니면 저 경찰 초기에 응. 빡센 일을 그냥 하는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지역 경찰, 유도 경찰을 그냥 별거 아닌 그냥 몸과 힘으로만 쓰는 걸로 생각하는 이거 우리 또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 윤석열이 또 그 얘기 한번 쓸어가 놨잖아. 손발로 하는 노동은 네. 아프리카 이렇게 헤드 씨가 이 지구대라거나 치안센터의 인력 자체를 마치 손발로만 하는 단순 치안 업무로만 생각하는 생각한다는 것은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 경찰, 지구대 경찰의 업무가 얼마나 전문적인데 그리고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또 그것을 까딱 잘못했을 때 초동 수사라든가 아니면 초동 조치가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증거 확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 발생형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역 경찰은 그냥 이 다른 경찰 가기 전에 일단 하나의 코스로 생각하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 경찰도 전문화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 경찰을 실전 시뮬레이션 하면서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지역 경찰로 시작해서 지역 경찰로 퇴직할 수 있게끔 구조라든가 계급 구조라든가 인사 구조가 별도로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언제라도 내가 여기 그만두면 저쪽 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전문성이 뭐 소속감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집중도 이런 것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내가 지나가는 스쳐가는 코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렇죠. 경찰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하셨던 그런 그렇죠. 게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 수뇌부들은.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지구대나 치안센터 인력의 정원 자체가 좀 미흡하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그래 하지만 지구대나 치안센터의 인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범죄의 가장 최일선에서 그렇죠. 가장 먼저 접하는 어떤 이 역량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초동 수사나 이런 데서 상당한 또 약점들이 생긴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도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민 업무 하는데 대민 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의 이미지를 또는 국가의 실속을 가장 먼저 접촉하게 하는 게 사실은 예. 경찰과 시민이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잘해야지 나머지도 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는 대충 하고 어떨 때는 억압적으로 어떨 때는 그냥 설금설금 어떤 사람은 되게 잘해주고 편차가 너무 세요. 이거는 그 경찰 업무가 포뮬러 안 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포뮬러한 걸로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향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경찰의 업무 구조를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뭐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자치 경찰 시도 돌입한다라고 해서 뭔가 약간의 세상이 뭐 좀 이렇게 진전되는 것이냐 레토릭은 많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니까 경찰 인력 자체는 늘었지만 단순 경비 인력으로 늘었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파트 아까 우리 생수병 테러라거나 사이버 범죄라거나 이런 전문성은 약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일선에서 범죄와 치안의 일선에 있는 지구대 병력 자체는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그 112 신고라거나 출동 건수에 비해서 안 늘고 있고, 또한 이 사람을 이걸 뭐라고 해요? 단순 치안 행위를 하는 그냥 단순 경찰로 취급하는 그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의 경찰 수뇌부들 또는 관련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오히려 전체 는 거 건수에 비해서는 줄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지역 경찰의 인력이 그 2배 늘고 네. 뭐 출동 건수도 54% 늘었는데 인력은 20% 정도 는 거니까. 그러면 적은 인력이 더 많이 출동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발생한 건수에 대한 어떤 시간은 줄어드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대충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한데 왜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경찰 수뇌부들은 그거를 왜 과대 포장 치적으로 만들고 실속은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받고 있다는 이건 실속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실속이라기보다는 겉은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포장은 하지만 안을 들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보면 진척이 되는 게 아니라 퇴행하거나 제자리 걸으면서 맴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게 더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람이 말은 하지만 정책가들에게 중요한 것들은 화려한 그림, 도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디테일한 측면에서의 진전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책과 행정 업무의 핵심인데 이거는 쌩까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창룡 청장이 그런데 권한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때 막 제가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제대로나 해보라고 해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소리 해야 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자, 이야기가 또 연결되는 게 있어. 오늘 다른 주제가 다 이렇게 꼬리를 네. 꼽는가? 꼬리는 무는 이야기야. 지금 최근에 또 어디죠? 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보고서에서 치안 전망 2021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좀 보고서 논문을 발표됐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범죄 우리가 부분적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예를 들면 저 피싱이라거나 뭐 이런 거 다루는데 이런 포괄적으로 얘기한 비대면 범죄가 훨씬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이버 범죄, 뭐 치안 전망에서 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42% 늘었다. 예, 예. 근데 전통적인 뭐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게 대면 접촉하는 그렇죠. 예. 이게 참 대면 비대면 이게 사용이 좀 그렇지만 그렇죠. 예. 5.6% 줄었다. 예.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는 같은 기간 29.5% 늘은 반면에 비대면 사기, 뭐 이제 이런 범죄들은 14% 늘었다.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게 보통 보면 사기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이 또 사기 범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뭐 메신저 피싱도 있고 뭐 그것도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더만요. 그렇죠. 보니까 그것들이 폭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있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또 그런 인력 자체가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냐 이것도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사이버 전문 수사관들이라든가 사이버 전문 인력들 전담 부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환이 너무 늦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찰 조직은 대면 수사 중심으로 운영됐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게 빠르게 전환하는 비대면 범죄에 대해 접근하기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그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여성분이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해 신고하면은 증거를 가져오라는 둥 사실 기다리라고 하는 둥 그래갖고 시기 놓치고 그래서 취하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또 사이버 성범죄가 되건 사기 범죄가 되든 이거는 잠깐 또 글로벌하게 움직이잖아.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보이스에 보면 나오듯이 그렇죠. 중국이나 필리핀에 무슨 만들어 놓고 이게 뭐 실질적인 타겟팅은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지만 범죄 조직의 근거지 또는 유통 시스템들은 또 워낙 글로벌하게 퍼져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 그 판사 창원의 그 판사 욕한 것처럼 아니 사이버 도박에 불법, 13명 조직을 했는데 그따위로 판결해 갖고 전부 다 예, 일괄적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시스템, 치안 시스템에 너무 느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일 먼저 예를 들면 그 보이스 피싱 이거 지금은 약간 달라졌을 건데 이 보이스 피싱 범죄 중에 이 인출이잖아요. 이 돈을 인출하는 그렇죠. 인출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데가 이 구로동이거든. 아 그렇죠. 범죄 도시에 나오죠. 특정한 네트워크까지 내가 아는데 그까지 네. 내 말을 못 하더라도 그러면 얘를 잡았어. 잡았으면 이걸 잡는 행위인 동시에 얘들의 지시자 중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이런 것과의 연계가 빨리 되는데 이걸 하려면 아까 그게 지구대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이런 비대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의 연계 그렇죠. 이게 일사불란하고 빠르게 되어야지 이게 풀려나갈 건데 일선도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 이런 전문성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근데 또 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범죄 수사과장 얘는 이 최모하는 총경인데 이게 말은 맞기도 한데 틀린 거는 별도의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를 신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삐딱하면 무슨 뭐 기구 만드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요. 김창룡이 삐딱하면 뭐 권리를 하나 달라고 법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사이버 테러 전문 이런 거? 저기 그 총 들고 나오는 애도 아니야? 네. 근데 예전에 국정원에서 이거 맞아. 걔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요새는 텔레비에도 드라마에도 국정원을 미화시키면서 무슨 사이버 테러 전담 네. 엘리트 요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국정원에 사이버 테러 전문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거기는 뭐고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건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국정원은 그러면 이제 해외? 아니 사이버의 해외 파트, 국내 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국정원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경찰청 관련된 과장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 좋은 거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 만들어 줘. 그 거야.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뭐 이권 싸움 같은 아니면 인력 싸움 형태로 되니까 검찰에 뭐 하나 있으면 여기 우리도 경찰도 뭐 하나 만들어야 네, 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경찰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존재하느냐, 그걸 키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사이의 인력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이 경찰에서 우리 만들어줘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뭘 하는 건지 그럼 만들어주면 잘할 거냐 이러면 또 못합니다. 이런만 하고 자리만 계급이나 자리만 이렇게 하고 또 서로 안 합니다 또. 야, 이제는 나는 이제는 어디서 길거리 가다가 무슨 강도를 만난다거나 뭐 이게 제 또래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성범죄를 접한다거나 이제 이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약간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사이버 범죄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그런 위험성은 더 느끼는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 쉽게 털릴 수 있습니다. 개인 신상이. 여러분도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왜냐하면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에 휴대폰에 연동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번호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 한번 털리면은 다른 걸로 그냥 쉽게 계좌번호 털릴 수 있다는 그게 사이버 범죄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개인이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라 시스템적 국가에서 막아줘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 아니 거예요. 이건 또 우리 예를 들면 폭력 범죄는 맞으면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 인식이 바로 생기잖아. 근데 사이버 범죄는 내가 뭔가를 당한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알게 되는 지각하게 되는 시간도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휴대폰이나 내 노트북이 또 어떤 디도스 공격의 매개체로 될 수도 있고 또 내 신원을 도용해서 딴 데로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치밀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얘기했냐면 생수병 똥국물 관련된 이야기부터 관련된 범죄의 가능성까지 얘기하다가 경찰 인력 문제 얘기하다가 치안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이버 범죄 얘기까지 여기까지 쭉 흘러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시죠. 뭐죠 우리 그거 소비자. 지금 최근에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제품에서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게 되면 보통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대표적인 게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경우가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집단 소송이 지금 10년째 걸려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법에 안 만들어주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소비자 단체,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가 한국 소비자원 같은 데죠. 소비자 단체에서 단체 소송 이건 집단 소송하고 다른 겁니다. 그 단체 이름으로 저 회사의 저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그러니까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소송을 걸려면 법은 허락을 받아야 돼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황당해. 소송에서 법원이 관할하는데 소송에 들어갈지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뭔가 크게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하는 게 집단 소송인 거고 그렇죠. 지금 이 소비자 소송, 단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험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3의 공익단체가 이걸 제기하도록 왜냐하면 국가는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지금
몇십만 명한테 피해가 오고 난 이유가 아니라 처음에 약간 사건이 생겨서 근데 그 보니까 상당히 퍼질 위험성이 있어. 그러면 이때 바로 소송을 걸어서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개선 조치를 촉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사실 뭐 이제 집단소송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법적으로 안결돼 있으면은 사실 이것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불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 권리 보호가 너무나도 미흡한 그 국가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 이 소송 자체를 해줄 수 있는 제3의 어떤 공익단체가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자기 판단해야 되는 거 자기 판단. 법적으로 특히 이제 여긴 조금 아쉬운 거는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을 심사 과정 부분을 뒀다는 거. 여기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소송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예. 이 정도는 진일보한 건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죠. 우리 다 보면 그래요. 이렇게 크게 한 걸음 잘 못 나가. 그렇죠. 반 걸음 이상. 뭐그 자체도 의미 있는 부여해야겠죠. 예. 지금 아까 소비자 단체 소송법 같은 경우는 단체 소송 같은 경우가 법적으로 허용된 건 2008년부터라면서요. 그렇죠. 한 14, 15년 됐는데 아니 이때는 지금은 법원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이게 8건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걸었던 적법하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법원의 허가라든가 이런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로운 건데 조금 더 이제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렇죠. 이런 거죠. 행정부 내에 있는 공정위를 통과하면 된다. 근데 공정위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대표 소송 문제라든가 저 관할 뭐죠? 관할 소송을 해는 부분이 있는데 직권 뭐라고 하죠? 그걸 까먹었다. 몰라 너. 네. 공정위 관할 전속 고발권, 예, 전속 예, 고발권. 이런 예. 부분도 논란이 되지만 어쨌든 조금 한 발은 진전돼 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화학 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후에 하면 너무 늦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파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기 전에 미연에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것만이라도 경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니 이게 우리가 아무리 기업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기업이 테러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기업의 문제점, 상품의 문제점들은 이렇게 누적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건 누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되면 이미 이 손상은 회복 불가능한 거야. 그렇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슨 소송을 하든 피해를 보기 전에 초동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이 대표적인 게 가습기 살균제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그것도 미리 좀 했으면 이렇게 피해가 많지 않았을 텐데 예. 요거는 상당히 좀 진일보됐고 우리 여론의 관심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예. 것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도 사건 사고는 이 정도 했습니다. 자 우리 또 시사 얘기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음. 보통 개사과라는 얘기인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왜 저런 거 올렸을까? 내 진짜 우리 저기 배상훈 선생한테 내가 그 친윤이라고 내가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내가 뭐 친윤은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의 행보는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뭐야 이거 진짜. 아니 전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갈아터 치는데 그러니까 뭐 사과.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이 전두환 하여튼 사람을 비유를 들어도 전두환을 비유를 들어.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물론 전두환이라는 자는 전두환이라는 자와 직접 접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이야. 그렇죠. 지금 20, 30대는 전두환의 집권하고 그의 흉폭한 독재 정권을 경험한 그 시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전두환은 지금 40대 이상 특히 50대 60대는 눈 시퍼렇게 전두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체감한 사람이야. 육체적으로 경험해봤죠. 체감한 사람이고 특히 그 가장 극단이 광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유를 하더라도 전두환을 비유하는 것 자체부터 일단 사회적 소통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그렇죠.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뭐 또 개사과 그 인스타 사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더 열받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전두환이 나쁜 놈 이야기를 10대 20대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잘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가 옛날 이승만 시대를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죠. 잘 모르는데 개사과는 직관적으로 느껴지잖아. 그렇죠. 이게 엿먹이는 거구나. 사과를 이렇게 걔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거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아니 사과를 걔한테 줬다는 건가? 그러면 자기가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과를 걔한테 했다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 해석을 안 해야 되나? 해석을 안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공식 그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의 야권의 지지 1위의 대선 후보의 행적은 모든 행적은 국민들이 관심을 받는데 그렇죠. 공적인 사항이죠. 근데 그거를 걔한테 사과를 주는 그거를 올리는 게 도대체 왜 그런 무슨 사고 방식일까 도대체 이해가 안 아니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설화가 되고 행적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후보 급인 사람들인데 또 그 가족이나 뭐 관련된 내가 보니까 저게 이제 전두환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는 했지만 그날 그 사진을 올린 걸 보건데 이 두 개가 연관되어서 해석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보 같은 네. 거죠. 만약에 그걸 핵 올렸다면 그건 사악한 건데 사악한 게 아니지. 그건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과를 해놓고 엿먹으라고 인스타에 올려. 그럼 엿먹으라고 인스타에 올려서 얻을 정치적 이익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걸 뭔가 연결시켰다고 한다면 애가 띠란 거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 그걸 올렸다고 봐야지 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예.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무식한 것도 아니고 사악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소통 능력의 부재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교감 든다는 사회적 교감 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개인과 그 캠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될 거다라는 그건 사회적 인식이잖아요. 이런 거 자체에서 어떤 회로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 국민의힘에 그 소통 전문가들 그래도 꽤 있대요. 아니 그런 사람 영입해 갖고 아니 그것도 안 해나. 예. 아니 그러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 줄 텐데. 그래서 좀 굉장히 전 솔직히 그거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전 솔직히 당황했어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 그러지? 왜 그런지에 대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분석의 그래서 아까 결론은. 말씀하신 것대로 이거는 생각이 없구나. 생각이 좀 모자르구나. 그러니까 지는 사과를 했어. 그리고 인스타란 공간들이 약간 자신의 이미지를 소프트하게 만들고 대중화시키고 하는 거니까 뭐 개나 반려동물들하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그렇죠. 이런 이런. 이미지를 자꾸 올리는 게 자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그 특정한 행위가 이거하고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못한 같아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완전히 이건 안 튀잖아요. 이 자체 행위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두환에 대한 이 설화 망언을 해가지고 입었던 데미지보다 이게 더 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분노하신 분도 많을 테지만 예. 당황하셨을 거예요. 다음부터 나보고 친윤이라고 하지 마, 좀. 진짜. 사람 불쾌하잖아, 네.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처음에는 약간 뭐, 이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 불쾌해지고 있어, 지금. 하여튼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이 10월 23일 아닙니까? 11월 5일. 불과 이제 20일도 안 남았어. 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결정되는 지금 막판인 거야. 막판 하는데 캠프 내에 어떤 그 엑스맨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이고 이거 재미로 올린 거예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그럼 국민들하고 장난하자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적절했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가 좀 아구가 안 맞는다 이 캠프 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뭐 당장 어젠가요? 어제 YTN에서 했던 또 네, 마스 토론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끼는 토론회는 무슨 약간 퀄리티 토론이 안 돼. 지난번에 홍준표하고 1대1 할 때도 그냥 뭐 저끼리 무슨 도덕성이 어떻고 이거 치고받더만 또 어제는 개 이야기만 하더만. 네,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뭐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처럼 20분에 한 13분은 개 얘기라고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아주 뭐 예전에 유승민 이미지와 다르게 독하게 물어뜯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이야기는 예를 들면 무슨 보수 유권자를 뭐 노렸다는 둥 무슨 이렇게 알리바이가 그나마 가능해. 그리고 전두환 이야기에 대해서 홍준표, 원희룡
저기 그 지금 유승민 같은 국힘에 있는 사람도 자유롭지 않을 거야. 그렇죠. 어딘가에서 약간 알랑방귀 이야기 다 했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 개사관 문제는 또 약간 이제 그렇죠. 성격이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예. 어쨌든 어제 뭐 유승민 저기 그 윤석열 토론을 보면서 윤석열 그 사람 뭐 삿대질하고 유승민도 삿대질하면서 그리고 또 거꾸로 유승민한테 당신이라고 자유롭냐고 막 비아냥대는데 이 사람 유승민도 막 웃고 막 일종의 희죽거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윤석열이라는 선수가 있으면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원희룡은 또 호평 받잖아. 그러니까요. 거꾸로 이게 차분한 정책 토론 이어져. 이렇게 된 이것도 존재감이면 존재감이라고 해야 되나? 다음에 그럼 원희룡과 윤석열 토론을 한 번 더 할 텐데 거기는 어떨까요? 거기는 뭐라고 하죠? 그 짜고 치는 뭐라고 하죠? 겨루기 할 때 미리 딱 약속 대련 같이 되겠지 아마. 근데 좀 왜냐하면 원희룡이 뭘 노릴까? 그러니까 그때 또 사고를 또 치면은 윤석열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요 얘기는 왜 이야기가 되냐면 최근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는 대선 후보가 어쨌든 양당 이재명 확정 저기는 뭐 아직 확정 아니지만 또 확정된 건 정의당의 심상정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간 이제 수면이 올락말락하는 게 안철수. 근데 지금 심상정 안철수의 지지율이 의외로 높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 3사는 나오잖아요. 예? 3사는 나오잖아요. 무슨 하고서 지금 6, 8, 6 나나? 6, 8 사자 구도로 갔을 때는 적게 나오면 6, 8, 많게 나오면 8, 10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이재명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지율이 33에서 36에서 거의 박스권에 gat혀 있고. 분파를 다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밑이야.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40%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정의당 지지율보다 지금 심상정 지지율이 더 높은 거야. 이런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로 약간 쏠렸던 또는 홍준표로 쏠렸던 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이 민주당에서 이낙연이 나오든 이재명이 나오든 어쨌든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뭔가 심판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과 홍준표로 쏠렸다가 이게 하다 넘어간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그렇죠. 좀 쪽팔리는 거야. 요층들이 심상정 특히 안철수로 빠지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윤석열과 홍준표를 지지하는 건 약간 보수 성향이 강한데 이 보수 성향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쪽팔려서 좀 빠지는데 그게 힘으로는 못 가. 그러니까 안철수로 좀 가는 것 같다는 거죠. 분명히 안철수로 대표되거나 그래서 김동연의 입지가 조금 있는 것이 제3지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3형이 조금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뭐 최소한 5, 6은 되고 많으면 10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캐스팅 보트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분명히 안철수의 공간은 있다. 그렇죠. 지금 대장동 이슈가 어쨌든 대선까지 갈 거고 그러면 저쪽이 싫더라도 이게 이재명으로 가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다음에 윤석열의 1년의 이 스펙타클한 이 뻘짓과 사고. 홍준표의 전통적인 이 밉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그 부유하는 층들이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래도 선택을 하는데 이 층들이 심상정이나 안철수나 김동연 측으로 여전히 좀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동연 이번에 그 창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뭐 네. 예. 창당하는데 뭐 어쨌든 그 여지가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 사실 그건 뭐 전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3지대라는 것이 상당히 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정의당이 안철수만큼의 어떤 중도 확장력을 가지고 정책적인 것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좀 질타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안도 좀 합시다. 우리도. 왜냐하면 지금 독일 총선에 녹색당 소위 말하는 그 지대가 약진으로 해서 이제 연합정권 뭐라고 부르든 되는 형태가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다. 즉 흑백 아니면 백흑으로만 나누는 부분은 그건 민주주의의 우리가 한번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3의 지대가 좀 높아지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는 그래. 어때 이 윤석열에 이어지는 이 뻘타와 꼬이는 스텝. 계속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다라는 누가 평가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러면 저쪽은
저 이재명 이재명. 대장동 이 대장동 문제는 지금 또 가장 핫한 이슈는 어차피 국감은 지났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국감에서의 말발로는 이재명이 약간 뭐 플러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국감에서 이재명의 태도는 뭐 잘했다 보다 잘못했다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발로 말 스킬의 문제이기 이전에 중요한 건 이 의혹이 그 화려한 말 기술을 통해서 해소되었는가 해소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재명이 국민의힘한테는 이겼을지 모르지만은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지지를 흡수하는 자세로서는 좀 미흡했다. 많이 그러니까- 미흡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뭐 히히 웃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 수요일 날 했을 때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긴장해서 그랬다 쳐도 빠르게 뭐. 판단을 해서 태세 전환을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서의 그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걸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 전략이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한테는 이겼다 하더라도 예. 국민들이 어필할 수 있는 건 좀 부족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선수들 그 뭐 대장동 지금 이재명을 빼더라도 그 네 명이 있잖아요. 무슨 그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 4인방끼리에 지금 어쨌든 수명이 다 올라왔어. 그렇죠. 조사 리스트 다 올라갔어. 근데 지금 당장 유동규 기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져.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며.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검찰이 이재명 낙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얘기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자기 낙선 운동을 자기가 해 인스타를 그렇죠. 통해서. 근데 이게 이재명 낙선 운동을 오히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검찰이나 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편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일종의 어깃장을 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장 김기현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석이 대검찰청 앞으로 돌아가서 들어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걸 대문짝하게 보수 신문이라든가 언론들 아니면 많은 언론들이 그걸 해주게 되니까 거봐 검찰이 이재명 봐주고 있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짤 수 있게 도와주면은 결국 이재명 낙선 운동을 하는 게 검찰이 아니냐라는 걸 듣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 뇌물죄와 배임죄가 같이 가야 되는데 뭐 안 갔느냐라고 하면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거는 이건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 추가 기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관례상 뇌물죄 배임죄 같이 갔는데 이것만 왜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아니 거죠. 구속 영장에는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얘를 예. 구속해야 될 죄, 상당히 죄가 이런 죄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항목 중 하나 배임이야. 그렇죠. 그런데 정작 기소를 할 때는 그걸 빼.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뇌물죄 배임죄 다 그 문제가 있어. 또 소명이 어느 정도 됐어라고 해서 했는데 정작 본기소에서는 이걸 뺐다면은 이 영장 전담 판사를 물먹인 거냐? 연묵인 거지. 아니 그러면 아니 영장 검찰도 배임으로 걸기는 아직 준비 부족이야. 근데 준비 부족인 그 배임 문제에 대해서도 범죄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야? 그럼 판사가 그럼 뭐야? 판사는 뭐가 되는 거야? 영장 전담 판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그 배임죄로도 기소를 하되 보강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모양새는 좋았다. 그런데 이걸 굳이 안 한 건 뭐냐? 안 한 거는 검찰이 아니 배임은 뇌물과 달리 배임은 이재명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고 뇌물은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이제 나눠먹기 했을 수 있다라고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배임의 문제에서는 어쨌든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성남시장을 제끼고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 검찰이 빼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유동규, 정영학, 남욱, 김만배에 대한 수사가 얘들이 김만배나 뭐 남욱 검찰 조사를 지금 남욱은 5일째 받고 있다는데 애들이 나올 때 시실 쪼개고 나오고 뭐나 히히닥거리고 나온다. 뭐 그런 이제 그건 제 표현이 아니라 언론의 표현인데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 아니 도대체 검찰이 보통 우리가 아는 검찰은 조져갖고 말로 조진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말로 조지는 게 아니라 그럼 가서 농담 따먹게 하고 커피 마시고 나온 거 아니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검찰의 추상 같은 거를 여러 번 봐왔는데 수상 같지 않지. 아니 근데 그 흔히 말하는 피의자들이 예, 예. 그 검찰청 갔다 나오고 나서 낄낄거리고 웃고 뭐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오면 도대체 옛날 검찰 대비가 되잖아요. 저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우병우 그러니까. 때 그 안에서 검사하고 차 한 잔 마시는 거 잡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한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박아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저는 대단히
그 잘못되고 있는 게 지금 예. 소위 말하는 친여 매체들 말하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아, 예, 알죠. 예, 뭐 우리 그- 김모준부터 예.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저기 나무기 나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5일째 조사에서 나와서 그 나무기 웃고 나오지 않냐라고 표현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예. 저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는 친여 지지자들한테는 그것이 일종의 승리 아니면 뭐 이재명과 관련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예. 그 멘트를 듣는 중도층의 보수 그러니까 중도층의 국민들이 그걸 그 멘트를 들으면 저 새끼들 똑같이 그러면은 같이 해쳐먹고 있다는 생각이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빨아주고 싶고 발라주고 싶다 하더라도 예. 그 남욱의 그 검찰 조사 받고 나오는 그걸 설명할 때 아니면 그걸 할 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약간 이제 그게 대한민국의 법 중에 제일 높은 법이 뭐냐면 국민정서법이야. 그러니까 국민정서를 건드리기도 하고. 국민점서를 이건 자극하는 거죠. 예. 아니 그걸 솔직히 그러면 이재명 선거운동을 해주고 싶으면은 조용히 해주든가 대놓고 이건 안티 선거운동이잖아요. 남욱의 이 나온 결선조사 받고 나오는 거에 대한 거를 그걸 아니 뭐 혐의가 없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 순간 예. 표가 얼마나 떨어진다는 걸 그걸 모르나? 이게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뭘 답답해요? 친이야? 그러니까 내가 친이가 되는 느낌이 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상처 주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친여 매체로서 이재명을 빨아주고 싶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좀 해라. 좀 교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라. 예. 예. 그러니까 바보짓을 하느냐.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유동규에서 배인을 뺀다는 것은 유동규 선에서 대충 그 남욱이 들어올 때 그분에 대해서 말을 또 확 바꿨잖아요. 그렇죠. 말을 바꾸고 이런 이동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있는데 기소에는 빠지고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아 비켜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아, 국민들한테 그 메시지 주고 있는 거지 국민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걸 받는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얼마나 받겠어요. 예. 저 새끼들 다 똑같구나. 예. 검찰이든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정권 교체돼야지라고 하는 소리 그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장동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직 모릅니다만 명명백백 밝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또 하나가 또 뭐 고발사주 뭐 김웅부터 해가지고 그 건도 있는데 저는 김웅애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나도가 얘는 끝이다. 정치 생명 끝나는 것 같다고. 김웅은. 근데 음. 자기 목소리가 나왔는데도 음. 내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무슨 소리는 내가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인정을 적어도 검사 김웅이면은 그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국회의원 김웅이잖아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 목소리가 나왔으면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유감 표시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야. 기억이 안 나.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보면 술 먹고 사고 쳤다라고 얘기할 때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하는 놈들에 대해서는 괘씸죄가 더하고 내가 기억은 안 하지만 내가 맞다. 맞는 것 같다. 뭐 맞다. 그거는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만 내가 그 음주 중에 무슨 술 먹고 사고 친 거는 맞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나마 그렇죠. 약간의 일말의 동정심을 받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김웅은 이건 아니다. 정치 생명은 걔 끝났어. 걔는 뭐 걔는 얼굴만 멀쩡하게 약간 순진해 보이긴 하지만 그거 끝났죠. 그리고 본인의 행동이 대한민국 검사들을 완전히 얼굴 똥칠을 하는 거다. 아니 검사들이 선택적 기억이야. 기억이 안 나. 근데 유리한 건 다 기억나. 그러면은 대한민국 검사들을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저 배 선생 말 끝나겠다. 지금 우리 12시 8분이야. 이제 밥 먹어야 될 끝냅시다. 때가 됐고. 하여튼 이번 이 시사와 대선은 계속 가면 갈수록이지만 1번, 2번, 1당, 2당 여기에서 선택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자괴감이 들 거다. 그 선택지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생각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네. 뭐 저는 또 가서 네. 그리고 앞에 뭐. 앞에 아니요 가세요. 하지만 우리 댓글창에 쓰시는데 예의를 지켜주시고요.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마시고 댓글 도배하지 마시고 저는 웬만하면은 댓글 차단 안 하지만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되면은 차단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예의를 지켜주시고 서로 간에
거친 언사 이거 말고 비판을 하되 거친 언사는 말고. 자, 그럼 다음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